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초선들의 반란, 향후 전국 주도권은 누구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그 김부겸 국무총리와 또 임혜숙 과기부 장관, 또 노영욱 국토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를 하면서 4.7 재보선 후에 첫 개각이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눈에 좀 띄는 게 박준영 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거든요. 임명 하루 전인 13일에 사퇴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반대가 영향을 끼쳤다는 그런 분석이 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제 특별 연설에서 야당의 반대를 검증 실패로 보지 않는다. 능력이 아닌 흠을 찾아내는 지금의 무한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하면서 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이 진보 야당인 이 정의당조차 반대해온 이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이 새 장관 후보자 임명을 그대로 강행할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14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하라라고 해서 이번 장관 인사안을 밀어붙이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변수가 발생합니다. 예. 바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인데요. 당내 최대 초선 모임인 이 더 민초가 지난 12일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이 세 후보자 중에서 최소 한 명은 낙마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전에도 이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4.7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이 조국 사태가 있다라고 이제 지목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놨는데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든 거죠. 이 민주당 총 174석 중에서 이 초선 의원들이 81석을 차지합니다. 이런 초선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보고 이제 청와대가 아마 좀 화들짝 놀란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사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문 대통령의 좀 부담을 좀 덜어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일단 뭐 민주당도 민주당인데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초선의 힘이 또 상당합니다. 예, 국민의힘 전체 103명 그 의원 중에서 초선이 56명입니다. 예, 가반수를 넘는 비율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처럼 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아예 초선들이 당권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뭐 나는 임찬입니다. 라는 국회 연설로 이제 스타덤에 오른 이제 KDI 교수 출신의 윤희숙 의원도 지금 출마를 고민 중에 있고요. 예. 이미 뭐 김웅 의원이나 뭐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죠. 출마를 선언했고요. 예. 그리고 인지도로만 따지면 거의 스타급이죠. 국민의힘 최고 스타급인 그 원외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역시도 출마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이 초선들의 지지율이 상당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이 대권부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까지 연이어 패배한 상황입니다. 예. 다행히 4.7 재보선 선거 승리를 통해 기사회생의 이제 교두부는 만들었지만 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상당하고요. 초선들은 바로 이러한 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위에 있는 거죠. 과연 이 초선의 당대표 출마가 이제 바람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가장 관심 포인트는 앞으로 경선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초선들 간의 단일화 논의가 활발해질 겁니다. 당장 김웅,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도 향후 경선에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이건희 미술관, 지자체 간 연고 경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달 28일에 기증된 그 이건희 컬렉션을 전시할 그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이후에 그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자, 먼저 이건희 컬렉션의 가치가 뭐 1조 원 가량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예, 일단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보면 사실입니다. 이번에 기증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개인 소장 미술품의 특징은 동서고금을 망라한 명불허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예술사적 가치는 물론 이를 금전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번에 기증된 그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은요, 최근 이와 유사한 작품이 미국 뉴욕 경매 시장에서
800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음. 거의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보던 이중섭의 황소나 뭐 박수근의 절구지라는 여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매가를 기록 중인 김한기 작가의 작품 역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작품의 가치만 놓고 보면 1조 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요. 국내 고가 미술품 순위 10개 점 중에 9점이 김한기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중 최고가를 받은 게 지난 2019년 우주라는 작품이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132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네.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의 연간 작품 구입비가 50억 원 정도입니다. 몇 년을 모아야 김한기 작가의 작품을 한 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 방금 말씀드린 모네 작품은 한 15년 정도 모아야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가치의 작품을 이제 기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일단 유치만 했다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도가 높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문화 도시라는 간판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경쟁이 치열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두고 지자체들이 모두 고 이건희 전 회장과의 연고를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이제 대구시입니다. 대구시는 고 이건희 전 회장의 출생지이자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해의 출발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경기도 수원시는요.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또 이 전 회장의 묘소가 있다는 점을 적극 유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황당한 것도 좀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는요. 이건희 전 회장이 평소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좋아해 자주 방문했다. 예. 경남 진주시는 이건희 전 회장의 부친인 고 이병철 회장이 다닌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다. 세종시는 이건희 회장 소장품 중 시와 연관이 있는 장욱진 화백의 작품이 있는 곳이다. 또 경기도 용인시는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소장품이 전시된 호암 미술관이 건립돼 있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은 세계 미술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중국과 가깝다. 또 인천은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 이미지가 세계 5위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영종국제도시와 잘 맞는다. 여러 유치를 대고 있습니다. 예. 그 연결고리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음. 어떻게든 이건희 전 회장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인데요. 뭐 일부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억지 아니냐라는 느낌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예. 과연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조율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희 컬렉션이 좀 몇 군데로 나눠서 전시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예. 뭐 작품 가격도 어마어마하고 대작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예. 이런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건데 좀 이렇게 좀 너무 한 군데 이렇게 그 작품들이 다 모여 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뭐 여러 생각이 또 드네요. 예. 자, 계속 또 지켜보고요. 자, 마지막 이슈는 뭡니까? 예, 마지막 이슈는 한강 치맥 존폐 논쟁 중입니다. 자, 서울시가 그 한강공원 일대를 그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 최근 발생한 손정민 씨 사건 때문이겠죠? 예, 상당히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아무래도 그 사건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그 지금껏 한강공원이나 여의도 일대에서 치맥을 즐기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고요. 야시장이다, 축제다, 뭐다 해서 술과 안주를 계속 팔았거든요. 그 시민들의 입장도 찬반이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찬성하는 측에서는 무엇보다 이 한강의 수심이 깊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외국에서는 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에 따르면은 금주 정책을 시행하는 168개국 중에서 거리나 공원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나라가 102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주의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대 $1,000 그러니까 하나로 한 11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단 음주행위는 흡연과 달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또 지금까지 한강변 음주행위는 모두 허용해 왔다. 또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금 그나마 즐길 거리인 이 한강 치맥을 제한하는 게 가행 행정 아니냐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큽니다. 특히 또 과도한 음주도 아니라 맥주 한두 캔까지 단속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특히 일정 지역을 특정해서
그 음주 구역 내지 금주 구역으로 설정해 버리면 오히려 해당 구역에 사람이 몰리면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가 그 한강공원 11곳 중에 일부 지역을 먼저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그 야간에만 음주를 금주하는 방안도 지금 거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금주 구역 지정의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해당 법을 보면은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특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예. 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풍선효과인데요.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한다고 해서 아예 음주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강가나 호수나 이런 곳으로 뭐 공원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정말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전국의 모든 강가나 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설사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다 금지한다고 해도 또 다른 유흥가나 대학가 이런 곳에서의 음주는 막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음주를 금지하는 거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한 건 똑같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행정은 필요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되도록 시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건데요. 하지만 뭐 지금 나온 걸 보면은 인명사고의 위험이 높은 그런 위험한 곳은 제한적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 부분을 좀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식으로 해서 기존에 해왔던 대로 좀 음주를 허용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뭐 결국 과도한 음주만 선별적으로 단속하면 되지 굳이 치킨에 맥주 한두 캔까지 문제 삼는 거는 또 국민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좀 가행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정부에서도 조치를 취할 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하겠지만은 예. 참 여러모로 참 양쪽이 다 고민입니다. 양쪽이. 그렇죠.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